예, 저는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주로 맡고 있는 김상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저학년 주제가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입니다. 울리는 소리 난다? 저는 강의하러 여기 남덕초등학교 처음 왔습니다. 근데 축구하러는 여러 번 온 경험이 있고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우리 아들도 요 근처에 있는 아주 이웃 학교를 나왔어요. 남자 돌림에 요 카페 골목 건너가면 남명초등학교라고 있죠. 거기 나왔고, 이제 저는 옛날에 남명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남덕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할 때 제가 와가지고 꼭 심판도 봤어요. 여기 가서 시합을 했거든요. 막 그때 난리가 났는데 그런 기억도 있고. 제가 여기도 대명구동이에요? 네네. 예, 그쪽도 대명구동이에요. 저는 대명구동 네이티브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사 갔지만 우리는 중학교도 대명중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교양쌤하고 잠깐 말씀도 나눴는데, 교양쌤 생각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파격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연수를 받아보셨겠지만, 아까 교양쌤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학부모 연수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대학학부모 역량강화 센터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점 좋은 강사들만 불렀대. 보통 이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선배 교장선생님 은퇴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막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좀 싫어하거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잔소리하고 막. 그래, 학부모 연수하면 사람들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아까 교장선생님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점 높은 강사들만 차례대로 부른다고. 그런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평점 높다는 이야기를 뭐 굳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교직에 오래 있었던 뭐 이런 이제 경험도 없고요. 또 이제 요즘 젊은 이제 분들 연수하러 오시는 강사님들 보면 대학원에서 보통 이제 교육 관련 석박사를 전공하고 이런 상담, 심리, 뭐 아니면 감정 코칭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대명구동 순이원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 앞집이 막 옛날에 딸의 꿈이라는 유명한 피자 가게하고 막 요즘 뭐 하는지 몰라. 막 화랑 맞죠? 우리 앞집이 바로 그래 변했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많이 바뀌어서 저도 놀랐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께서 아이가 하나뿐인데, 아들 하나뿐인데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서글픈 거라. 진짜 택도 아니고 뭐 이상한 브로마이드 하나 구해와가지고 옆에 또 붙여놓고 그걸 따라 하라는 거래. 애 보고 뭐 기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기린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고, 또 그 밑에 영어로 지라프라고 쓰여 있어요. 코끼리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코끼리, 엘리펀트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근데 애 보고 뭐 그때 3살 된 애 보고 그거 막 따라 하라 하면서, 엘리펀트 같으면 영어로 스펠을 써놓든지 뭐 한글로 엘리펀트 써가지고 뭐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열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제안했어.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인데, 여보,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만 해라 하면서. 그 4살 때 우리 애를 뺏었잖아요, 제가. 그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려져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 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학부모
연수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대학원에서 그런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실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애 키우다 보면 괜히 불안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우리를 덮쳐오고 이런데 그것과 싸우면서 이제 아이를 직접 키운 경험을 가졌어요. 그래 이제 제가 막상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아이를 차지해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나는 어떻게 컸지? 그것만 알면 이제 그대로 키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어린 시절 딱 돌이켜보는 순간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새벽에 엄마는 이제 반일하러 공장에 가시고 섬유공장 노동자로 오래 일하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폐병 환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 폐병약이 더 이상 안 들어가지고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냥 지내는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죠. 맨날 각혈하고 요강에 막 피토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그때 우리 형이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엄마는 일하러 가고 없고 우리 삼형제하고 아빠가 단칸 새방에서 거기 나보니까 진짜 아빠 내가 봐도 딱 죽은 것 같더라고요. 입에 요에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입 앞에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호흡이 더 이상 안 된 거죠. 지금도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저는 제대로 된 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혼자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형편이 어떤 날은 엄마 다니는 공장에 일감이 다 떨어져요. 이걸 일본말로 힘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원래 전공이 아닌 다른 배를 짜러 다른 공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장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삼형제는 친척 집에 하나씩 보내져서 흩어지고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서도 초등학교 다니고요. 서울에서도 뭐 몇 군데 다니고 이렇게 6군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엄마 혼자서 벌어서 이제 그 학교 보내기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멘토로 삼는 큰 집 사촌 형들이 전부 하는 말이 숙모 혼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애들 기술 배우게 해라고. 무조건 공장에 가서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물론 몇 장면 있긴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너무 답답하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을 때 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린 것은 그 당시 이제 생각으로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다. 또는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그랬다.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랬다. 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났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놈은 그죠? 그런 아쉬움이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테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보통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애들 전부 피아노 보내잖아. 어머니들 세대 때 피아노 막 자유자재로 막 음악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잘 못했거든요. 이런 엄마들 다 피아노 보내. 그래서 뭐 피아노가 국민 공통 교육 과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어느 날 우리 애 피아노 보내자고 막 얼마나 우기는지 제가 그거 뜯어 말리냐고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진짜 못됐게 말했죠. 그때는 제가 여유도 없고 이제 내 생각이 오르면 막 밀어붙이고 이랬으니까 여보 만약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왜 피아노 과목이 없노? 음악 과목으로 충분하니까 따로 없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걸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우리 애 피아노도 못하고 이제. 너무 답답해서 저는요 시내 이제 뛰어나가가지고 시내 제일 큰 서점 그 당시에 제일 서점 육아콘에 가가지고 닥치는데 육아서적을 읽었어요. 왜냐면 내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라도 배우자 이래가지고 육아서적을 막 진짜 닥치는데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많은 책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제가 공부에 한 맺혔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야 한다는 거라.
와, 그때 전율이 오더라고. 와, 이거야 하면서 엑기스 수십 수백 권의 책을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여튼 책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하는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진리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뭐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거의 모든 테스트는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는 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수능이든지 내신이든지 뭐 다 그렇죠. 아, 그래 이거다 싶어가지고요.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우리는 진짜 운이 좋은지 뭐 아니면 뭐 신이 우리를 도우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연히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저 월배여중 근무했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 저 서부정정인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망하고 없어. 4살 때 발견했어요. 이 서점이 문을 열던 해에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 아빠 갑자기 집에 오더니 우리를 끌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다가 무서워서 우린 따라갔죠. 그럼 이 서점 데리고 가요. 어린이 전문 서점. 요즘은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대구에서 거의 없어요. 한 군데 딱 남아있어요. 보통 동네마다 있는 서점들은 뭔가 하면 전집 매장. 전집 할인 매장 보고 어린이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해요. 진짜 어린이 전문 서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어린이 책 단행본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점. 대구에 4군데가 있었어요, 한때. 전국에 한 80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여기 갔는데, 제가 따라가 보니까, 진짜로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요. 막 아주 손쉽게 막 읽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막 이런 거라. 저는, 아까 뭐라고요? 제일서적 가서 애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한다더라. 이걸 딱 알게 된 직후에 이 서점을 딱 만나니까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지만,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우리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점 꼭 갔어요. 저기 대명구동 살았다 했어요. 저 달서구청까지. 근데 차도 없었어요. 하여튼 왜 갔는지 몰라, 나도. 기억도 안 나요. 택시 타고 갔는지 뭐, 버스 타고 가기는 불편하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갈 때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림책을 샀어요.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텐데. 그러면 10권에서 15권을 사는 거죠.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죠. 우리 와이프 주로 읽어주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읽고 나면 또 다음 주에 읽고 하고.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예요? 12년. 그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많은 일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인증샷.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다 이랜드 가거나 뭐 화원동산 가거나 뭐 다 이런 데 가죠. 근데 그날 그해 어린이 서점에서 어린이날 책 사러 오면 이벤트를 해준 거라.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요즘처럼 디카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폰카 있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고, 이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 아주 귀한 사진이죠. 평소에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어깨 손 얹고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미운지. 커피 태도록 하면요,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애는 부끄럽다고 저 막 머리 쳐박고 있죠. 하여튼 참 그 긴 세월 동안, 지금 생각해도 저는요, 제가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애 말로 많이 때리고 발로 차고 막 하기도 했지만, 가장 지금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정말 감동적인 또는 재미있는 어린이 책을 많이 접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어요. 이걸 이렇게 어린이 책을 읽다 보면요, 아주 뭐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주 잘하는 거죠. 몬테소리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한 어린이가 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체, 행동 영역의 발달. 그러니까 좋은 오염되지 않은 좋은 먹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인지 영역의 발달이에요. 학습과 관련해서 사고력, 창의력, 독해력, 이해력 뭐 이런 것들 있죠. 어휘력 이런 것들이 잘 자라야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논술 시험 쳐요. 논제를 주고 이걸 자기 시각으로 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창의력. 창의력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 무동기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대구광역시 교육감 하셨던 신상철 교육감이라고 있었는데 이분 처음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창의력이었어요. 요즘 시대적 화두죠.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식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네이버 없는 거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특정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읽고 즐기고 책의 맛을 알고 이러면 그죠? 공부에 필요한 무슨 요소에서 점점 자라요.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 앞에 가면요. 이 교보문고 만드신 분이 이거 돌로 이렇게 써놨죠.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읽다 보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만들어지는 거죠. 빚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품성도 좋아지고요. 또 학습적으로 뭐가 준비가 되는 거죠. 초등 저학년 시절에 특히 중요한데 이건 어떤 전문가들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KBS에서 캡처했는데 뇌 사진이에요. 노란색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뜻인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하고 책을 별로 읽지 않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달라요. 뇌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고 사용된다는 뜻이거든요. 좀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오랫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지금 벌써 커가지고 이제 27이 됐어요. 대학 원래 졸업해가지고 지금 해외 취업해가 해외 나와 있어요. 아무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과외도 안 받고 뭐 공부방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책 읽으니까 아까 말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구태여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제가 4살 때부터 아이 키웠다 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자녀교육 세계에 있어서 저 같은 아빠 잘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아빠 있어요? 푸르미 아빠 정도겠지? 푸르미 아빠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잠순에 커가던 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겼어요. 저 그때 창립 회원이에요. 창립 멤버. 생길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회원으로 있어요. 제 대화명을 대면 모르면 간첩이라. 요즘 엄마들은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잘 모르지만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엄마들은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 부끄럽네요. 레전드. 네, 실제로 잠순이 안에서 옛날에 연말 되면 왜 방송사에서 연예대상 시상식 같은 거 하죠. 잠순에서도 옛날에 연말 되면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좋은 글을 많이 쓴 사람들, 도움이 된 사람들을 투표했어요. 그 탑10 안에 들면 서울에 올라가서 운영자한테 밥도 얻어먹고 이랬거든요.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 아빠가 탑10 안에 든 건 지금까지 잠순의 역사상 15년이 넘은 잠순의 역사상 제가 유일해요. 모르죠? 모를 거야. 그렇다 치고 제가 아이하고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 진짜 창의 전집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저기 서가를 다 둘러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 주옥 같은 어린이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어린이책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엄마 아빠 다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뭐 그죠. 근데 이 선천적 유전자를 바꿔줄 수 없잖아. 그렇죠? 애를 뱃속에 집어넣었다 꺼낼 수도 없고 남편 바꿀 수도 없고. 자, 옛날에는요 선천적인 이놈의 IQ가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조금 남아있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 학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요. 선생님의 수업을 얼마나 소화하는가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IQ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확보한 배경 지식에 달려있다.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스키마라고 불렀어요. 스키마 이론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머리가 좋아도요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고 이러면 남의 말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선생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엄마가 책 읽어주는 동화책 읽어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림장을 잘 적어올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6학년 때인데요. 그때 신상철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일성으로 한 게 뭔가 하면 대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창의력 신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를 연 거라. 그래서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 보냈어요. 대구 교대 모았어.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었어요. 지금은 250개인가? 190개 초등학교 각 학교 대표들이 다 넣었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어디 있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부설 영재원 있어요.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지금은 이제 교육청 영재원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구에서 똑똑한 애들 다 있다니까. 걔들이 각 학교 대표들로 다 출전했어. 우리는 워낙 교육적으로 좀 우리 남구가 좀 낙후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 질이 낙후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교육 환경이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우리 동네는 더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학교 앞에 문방구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애는 근데 엄격결에요. 남명초등학교 그 당시에 한 학년에 반이 3반밖에 없어. 6학년에 3반 한 100명 정도. 그 어떻게 대표로 됐어? 그 교대 갔잖아요. 그때 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요. 수학도 문제, 국어도 문제,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8문제. 칠판이 없었는데 문제를 설명을 못하겠네. 저도 몰랐는데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날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계속 발표났나 하면서 지가 뭐 좀 잘했나 봐. 기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말렸어요.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아빠는 너를 지금 뭐 어떻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수능을 대비해서 그렇게 길게 보고 책을 읽히고 이렇게 아빠와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하면 된다. 지금 상 안 받아도 된다.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 키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로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5등 했어, 거기서. 거기에 1등 1명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제가 원래 5월달에 우리 이제 해외 나가고 나서 애 방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강의 때 일부러 사진 찍어서 지금 넣어가지고 반은 자랑이고 반은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고 싶어서. 거기에 수학 문제를 설명하기 좀 어렵네. 국어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읽기 문제 중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어느 날 두 엄마가 찾아왔대. 애기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기는 거라. 아무리 설득하고 뭐 해도 안 돼. 양보도 안 하고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애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래. 그래서 솔로몬이 하도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애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씩 나누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옆에 애에게 주십시오. 그 옆에 애는 뭐라 해요? 그래 반으로 나누자 그랬어. 솔로몬이 그걸 딱 보고 친엄마가 가짜말을 가렸다는 거라. 이걸 지문으로 딱 주고 초등 6학년 아이들한테 문제가 한 문제 딱 나왔어요. 그 지문 밑에.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친엄마를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 많은 해법들을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수학 문제도 다 그런 식이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써라. 다 생각나는 대로 써라. 그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책 읽기가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 잘하게 하는지 그 많은 것을 내가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런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 제가 강의하러 다니고 해보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더라고. 전부 관념적으로. 실제로 자기 삶에서 또 우리 가계생활비 가운데서 도서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거 생각해보면 형편없어요. 물론 요즘은 도서관이 많이 발달하고 이래서 꼭 구입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진짜 책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머리로는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현실은 책 별로 안 읽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이니까
아이들이 커서 미리 수능을 칠 때부터 내가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치러 딱 가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교시가 국어 시간이거든요. 국어 시간에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80분이 지날 때까지 국어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죠. 왜? 저녁에 가채점 하려고. 옮겨 적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여유있게 시험을 마친 아이들은 수능고사는 한 교실 3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교실마다. 비극이죠, 비극. 책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자기 애가 책을 좋아하고 읽고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보면요, 지문이 길게 있고요. 열심히 막 읽죠. 긴장해가지고 수능이니까. 애들 자기 인생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데 긴 지문을 막 읽고 밑에 보면 문제 세 문제 달랑 달려있어. 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용법이 하나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다시 지문으로 가가 기억 보고 미음 보고 뭐 이래 해가지고 겨우 답 고르고 막 세 문제 하고 한도의 한숨을 쉬면서 페이지를 딱 넘겨요. 어떻게 해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더 가로막고 있어. 이걸 80분 동안 한다니까? 영어는 수학이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이상하다니까. 우리 애도요, 제일 성적이 수능에서 제일 성적이 나빴던 게 국어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참 이상하죠. 우리 애는 특히 시에 약하다고, 시에. 그래가지고 몇 문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잘하고 있는데 막상 고3 가보면 아닌 거라.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떤지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두고 가는 순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입시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고 이런 게 수학이거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공부 시간의 약 6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범위도 많고, 그죠? 어렵고. 수학 공부 60%예요? 그럼 뭐예요? 영어 공부 30% 해야 돼. 겨우 1, 20% 남는 거는 뭐예요? 사탐, 과탐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미 책을 읽거나 뭐 구공부를 따로 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전에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그 전에. 중학교 때 내려와요? 중학교 때 내려오면요. 스마트폰 다 들고 있어. 뭐 심하들은 게임해요, 게임. 요즘 유행하는 게임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뭐 오버워치, 기사쿠 막. 애들 환장을. 또 뭐 요즘 또 새로 나온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있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뭐. 그리고 중학생이니까 말을 안 들어. 초등학교 때는 겁도 주고 패고 이러면 됐는데, 아이고 애들은요 중학생 되고 나서 힘이 생기잖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그 쾅 닫고 들어간 문 앞에서 무너져 봐야 이걸 아는데 아직 여러분들 애기들 어려서 잘 모르죠? 아니요. 해봤어요? 빨라요 요즘. 아, 큰 애가 있어요? 4학년인데 벌써. 아, 그렇게요? 예. 근데 아니 요즘 빨라요. 그래요? 예. 남자들은 좀 늦고 여자들은 좀 더 빠르고. 네. 예. 아, 저도요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좀 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대 쥐박으려고 내가 오른팔을 최대한 스윙해가 막 머리를 한 대 때리려고 확 했는데 뭐가 가다가 이게 턱 걸렸어요. 보니까 우리 애 왼팔이 내 팔목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네가 아빠가 때리는데 어디 막록하면서 나머지 팔로 확 하니까 또 애 오른팔인데 또 이게 미쳤나 안 놓나 하면서 막 네가 어디 아빠한테 반항하노 하면서 막 팔 뺄락 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있잖아.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벽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LA 경찰이 범인 잡아듯이 있잖아. 아이고 사춘기도 이렇다니까. 대책이 없어요. 책이 아무리 중요한 줄 알아도 애한테 안 먹혀 이제. 그러니까 저 뭐 하여튼 사교육이 발달한 동네 가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애들 독서 논술 학원 이런데 비싼 돈 주고 보내는 거라. 보내봐야 소용 있어요? 좀 그 독서 논술 하는 분들이 뭐라 해요? 여기 오면 엄마들은 우리한테 전기세 내고 애들은 여기서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 이겁니다. 왜? 자기 의지가 없이 억지로 보내봐야 뭐 전문가들이 한 달에 4권은 추천해 준다 카더라 하면서 막 보내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는 건 저 대치동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5%는 도움 받는다 하더라고. 학원에 오면 애살 있고 의지 있는 5%. 애살 있고 의지 있으면 꼭 학원 가야 되나? 집에서 해도 되지. 그죠?
이제 초등 고학년도 내려와요. 벌써 초등 고학년도 벌써 말 안 듣는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들이 또, 그래도 초등 고학년 되면 이제 책 좀 좋아하는 놈들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 Y. 만화책. 그리고 뭐 큰 서점 가봐요. 교보용품 가보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이 학습 만화가 놓여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학습 만화가 마진폭이 제일 커요. 팔면 돈이 제일 남거든? 그러니까 중앙매대에 전시하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줄 알아요. 디스플레이도 원칙이 다 있어. 꼭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싼 거 하나 딱 있죠. 싼 옷. 그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그러니까 발길을 멈추게 한 다음에 점점 비싼 거 사도록.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초등 고학년 되면 답답하고 뭐 기껏 만화만 읽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뭐 해요? 주니어 플라톤, 한우리 독서논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런 거 하면 막 성적이 오를 줄 알아. 책이 막 좋아질 줄 알죠.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되면요 진짜 어려워요. 저학년 내려오면 눈높이 국어, 장원 한자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하니까 책은 안 읽지, 당장 기말은 다가오지. 그러니까 뭐라도 학습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어. 죄송한 말이지만 나중에 끝나고 질문해. 끝나고 죄송한 말이지만 저학년 때 학습지를 하는 건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제 사촌 동생이라 치고 조카라고 치고 좀 거칠게 말하면 정말 짱구 같은 짓이에요. 자, 학습지나 문제집을 하는 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실력을 확인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공부해본 사람 다 아는데. 그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문제 푸는 건. 그럼 오답 처리 하잖아요. 내일 풀면 맞아. 이제 오답 처리 오늘 했으니까.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려요. 그런 방식 공부는요, 개념 공부를, 개념 공부를. 그리고 저학년 때는 특정한 과목 공부를 하기보다는 전체 공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건 뭐, 진부한 말을 하자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기를 하다 보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 그죠?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아까 말했죠. 인지 영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눈에 띄질 않거든. 그래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불안해. 근데 학습지 하면 동그라미 막 치고 막 이러면 뭔가 진도 나간 것 같고 다음 호 넘기고 막 이러면 뭔가 좀 엄마들 기쁘죠. 근데 이거 별 효과가 없어. 마치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키울 때 옛날 할머니들 보면요. 이 장독 비슷한 이 단지에 콩나물 심어가지고 밑에 구멍 뻥뻥 뚫혀있어. 위에서 물을 헝겊 덮어놓고 물을 붓고 있어요. 자, 얼핏 보기에 구멍이 뻥뻥 뚫혀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뭐 어때요? 콩나물이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콩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가 자라는 거죠. 자, 아이들의 자람도 이거와 비슷해요. 책을 읽고 있으면요, 어떤 분들은 책 읽지 말고 공부하라 이칸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 읽지 말고 공부해야 돼. 책을 읽으면 남는 게 없는 것 같거든. 슬픈 일이죠. 그래가지고 막 엄마들 불안해가 책 읽고 나면 또 뛰가잖아. 뛰가가 야 뭘 배웠어? 계속 막 주인공이 어땠어? 하고 막 깨달은 게 뭐야? 하고 막 확인하죠. 그럼 애들이 더 이제 책을 싫어하는 거라. 엄마들이 막 질문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뭐 주인공 어떻게 직업이 뭐야? 계속 도대로 정신 차려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책 뒤에다가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두 쪽, 세 쪽 붙여놔.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이 이런 거 좋은 책이라고 막 후배들한테 막 또 급조. 꼭 동네마다 또 교원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있다? 여기도 있는지 몰라. 미안해요. 혹시 있을까 하면 걱정되네. 그러면 또 교육받으러 가보자 하면서 막 또 데리고 간다? 웅진이나 교원에. 그러면 막 푸르미 아빠 와가지고 막 또 뭐 열광하거든? 0세부터 2세까지는 뭐 자연관찰, 개사코 뭐. 2세부터 3세까지는 뭐 인물, 뭐 창작, 뭐 이런 거 있죠. 4세, 5세 역사, 개사코 막 위인 이런 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겁주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체육이 잘못된 거예요. 유아 때부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학습지에 넘어가는데 하여튼 학습지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아기 때 많은 엄마들이 그죠? 불안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언니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라. 동네 언니를 조심해야 돼.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제가 진짜 유치원을 제가 노란차 오면 태워보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줌마들 다 애기 데리고 나서 노란차 기다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음 보낼 때는 애들이 막 떨어지기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울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라. 그래서 같이 울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그럼 애가 버릇대가 진짜 안 간다고. 그래서 울더라도 선생님한테 맡기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라.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 애들도 적응하거든요. 그러면 막 차창너머를 빠이빠이 하죠. 노란 차 다 떠나고 나면 거기 모여있던 엄마들끼리 이제 바로 집으로 안 올라가고 3, 3, 5 수다 떨죠. 근데 또 며칠 있으니까 수다 떨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궁금한 거 막 묻고 이러죠. 또 좀 있으면요, 그 저학년 엄마가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한번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럼 그 언니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 친해지죠. 그러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초등학교 들어오면 밥모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인근 우아한 커피숍 가가지고 딴하지 뭐 안 봐도 비디오라. 제가 여러분들 엄마들 근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엄마들 상담은 제가 얼마나 오래 할게요. 전국 방방곳곳에서 제가 잠수내 할 때, 그죠? 제 글을 읽고 이래가지고 상담하러 전국 방방곳곳에서 왔다니까. 그 유아기 때요, 웅진이나 교원 따라가면 이런 거 막 겁주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직접 강조하는 거. 한 봐요. 이제 6살짜리한테 경제나 역사 전집을 사야 되는데 사회탐구 전집 사라고요. 6살이 뭐 수능 치나? 그러니까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시달려요. 왜?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우리가 모르니까. 밤에 야간 운전하면 불안해요. 그죠? 고속도로 야간 운전해봐요. 낮에는 다 보여서 불안하지 않은데 밤 되면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여. 그래서 앞차의 후미등만 보고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럼 밤 되면 불안하다니까. 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불안한 거랑,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 놓으면, 좋은 대학이라도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이 아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남편 몰래 막 뭐 보험 하나 깨가지고 막 전집 사재고 막. 근데 초등학교 들어오면 어때요? 안 읽어. 내가 어떤 집 거실을 촬영했잖아요. 어떤 집인지 안 들키려고 내가 일부러 나머지는 다 브라인드 처리했어. 많은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 와서 촬영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전집에 밝은 엄마들은 요 보면 저기서 저까지는 어디서 나온 뭐 다 알더라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아가월드 등등등등 뭐 기타 듣보잡 브랜드까지 해서 막 얼마나 많은 종류의 전집이 나오는지. 그리고 교육학 받으러 가면 푸름이 아빠가 극하죠. 푸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리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푸름이하고 우리 애하고 같은 해 출생이에요. 1990년, 1991년생.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학년은 한 학년 빨라. 그 푸름이가 2학년, 우리 애가 3학년 때 이 아빠가 책을 냈다니까? 푸름이 아빠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뭐라고, 무슨 책 냈어요? 푸름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래가지고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당연히 사봤죠.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보고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신경질이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책 내기도 전에 벌써 셈이 나가지고 신경질 났고요. 다른 하나는 좀 유명하니까 좀 이렇게 공인이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요.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이 있는데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돈으로 전집을 사서 읽은 거라. 어린이 책에,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 집에 오는 웅진 방판 아저씨가 추천하는 대로 계속 받아서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재가 됐다는 거라. 초등학교 2학년이 영재가 됐다는 주장도 좀 그렇지만 아이의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좋은 어린이책이 좋은 어린이책을 전혀 모르는 거라. 아우, 내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져가지고 늘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무슨 교회 부흥회 하듯이 막 쇳소리로, 목신소리로 막, 예, 이런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런 강의 듣고 나면 전집 안 사고 베개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사놓고 애들은 또 너무 지적 욕구도 있고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그래도 뭐 창작동화 이런 거 좀 읽어 애들이 애기 때. 근데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교 들어오면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강의할 때는 엄마들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저거 다 갖다 중고나라 갖다 팔락했어요. 인터넷에 가면 중고나라라고 있죠. 네. 거기다 팔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값 건지는데, 근데 엄마들이 못 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인테리어가 무너지는 거라, 이거 팔면. 이게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동네에서 누가 놀러 오면 좀 뭐 거실이 휑하면 안 되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책을 아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자꾸 친해진 엄마들이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못 하잖아. 아직 저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전집이 질도 많이 나쁘지. 요즘은 좀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 전집은요, 저자가 불명한 게 많아. 기획팀, 출판사에서 기획팀 만들어가지고 막 뺏기거나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예를 들면 세계명작 이런 거 있죠. 아까 보니까 2세 세계명작 이렇게 어느 세계에 2세를 위한 명작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고학년 청소년을 위한 세계명작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다이제스트 하는 거라. 그러니까 책의 감동이나 재미는 삭제되고 줄거리만 앙상하게.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 남고 뭐 줄거리 스토리 남고 이런 거죠. 그런 걸 또 비인간적으로 녹음해가지고 막 틀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책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할 수가 있나? 더더군다나 문제는요, 전집은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에요. 창작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 지식을 공급하는 거라. 지식을 통해서는요, 책의 재미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책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다루면 재미가 있죠. 근데 지식을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엄마들이 작년에 왜 태양의 후예 그래 열광했는가 하면 시청률이 뭐 40%를 넘었다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태양의 후예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송혜교가 지 같은 거라. 주인공이 자기 같으니까 이거 동일시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주인공과 자기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송혜교하고 저 송중기하고 뭐 헤어질락 하면 막 불안해하고 막 꼭 뽀뽀하려고 하면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이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게 중요해요. 책 읽기에서. 근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지식은 네이버에 다 있어요. 애들이 개고생하면서 그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행복을 느껴야 되죠. 어떤 책을 읽으면 정말 자기 이야기 같고, 그죠? 어떤 애는요, 막 얼마나 막 낄낄거리면서 막 읽고요. 어떤 건 막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다는 애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 수목원 옆에 가면 대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왔어요. 저는 그 어린이 서점에 거의 뭐, 그죠? 붙박이처럼 막, 어떤 사람들은 제가 주인인 줄 알아. 잠수리 같은 데서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제가 하도 어린이 서점 다니는 이야기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 대진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책을 사러 왔는데, 오는데 책을 한 권 들고 왔어. 제목은 내가 생각나지 않는데, 얘는 그 한 10쪽 정도를 책 날개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가지고 10쪽 정도를 감춰놨어. 안 읽고. 그리고 또 책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니 왜 이거 덜 읽었는데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하는 거야. 얘는 이미 이 책에서 그 맛을 안 거죠. 너무 막 지금 흥미진진하고 막 이러니까 끝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안 읽고 있는 거라. 이 수성구에도 아니고요. 저 수목원 앞에 대진초등학교 화원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얘 나중에 대진중학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집이 제 조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이 아이가 읽었던 책을 전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책을 읽으면 안 돼요.
지식책은요, 유아기 때 아무리 많이 읽어도 크면서 다 까먹고요. 또 쓸데없는 뭐 자연과학 지식 뭐 많이 알아가 소용없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정작 필요하다면 언제 읽으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일주일만 읽으면요, 유아기 때 5년 읽은 것만큼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재밌는 책 읽기. 아니면 감동적인 책 읽기를 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콩나물 크는 것처럼. 스토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남아요? 여운, 감동, 재미, 이런 게 남는 거죠. 그럼 애 기억 속에, 아, 책 읽기는 참 재밌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아이는 커가면서도 계속 책을 찾게 되죠. 근데 그거 없이 지식 중심 책 읽기를 하고 아무 재미도 없이 뭐 하다가, 그죠? 초등학교 올라오고 책과 점점 멀어지고 텍스트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카툰이나 만화 보는 거예요. 만화 보면 막 우스꽝스러운 대사와 말풍선으로 애들 큰 부담 없이 그림과 막 이런 거 이해를 시키니까, 그렇다고 만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만화도 워낙 잘 만드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한 25%는 만화예요. 근데 좋은 만화, 나쁜 만화를 잘 가려야죠. 학습 만화 이런 걸 버리고 좋은 만화도 많이 있어요. 이놈의 어린이책 출판 시장에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만화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인기 있었던 만화는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가 쓴 세계 뭐 여러 나라들 다룬 이야기 있어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정말 인기 있었거든요. 좀 있으니까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번역가 이윤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성을 다해서 번역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그리스 로마 신화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뭐 진짜 나쁜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낸 거라. 가나 출판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또 온 장안을 휩쓸었잖아요. 전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뭐 30권씩 나온 거 막. 애들 체육이 습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일본에서 짱구는 못 말려 들어가지고 애들 다 엉덩이 까고 엉덩이 툭툭 때려 쌓고 뭐 짱구 흉내 낸다고 막. 또 좀 있으니까 정말 기발하게 만화책 뒤에다가 한자카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마법천장. 아, 그것도 애들이 캐릭터 한다고 수집한다고 있잖아요. 맨날 엄마 쫄라가 그거 사고 막. 애들 독서권 다 무너져요. 마법천장문에 이어서 요즘은 이제 Y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Y 뭐 한 1, 20권 나올 때는 좀 질이 좋던데, 요즘은 뭐 웬만한 책에 다 Y라고 붙여가 수백 권이나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상업적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아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어떤 영재교육보다도 더 효과적이고요, 어떤 선행학습보다도 더 좋고요, 부작용 없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아니면 고등학교라도 다녔더라면, 아니면 초등학교를 내가 6군데 안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다녔더라면 나도 공부 좀 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저는 명식이 중고등학교 시절 금융고시 하고 뭐 기술 배우고 뭐 직업훈련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금융고시 가지고 어떻게 경대 법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내게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주었더라면 내가 서울에 아니고 대구 아니고 서울에 살 텐데 하면서 어린 시절에 항상 그 꿈이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 같은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나 내 공부에 관심이 많았겠어요. 주변에서 저보고 다 공부에 미쳤다 했다니까. 자녀교육에 미쳤다 했어요. 저 같은 아빠 대한민국이 잘 없다니까. 근데 그런 제가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안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을 거라. 근데 아이에게도 큰 부담을 덜어주고, 그죠? 길게 보고 아이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일기더라고. 저는 수학 공부 한번 해보니까, 우리 아이 수학 공부도 제가 직접 시켰거든요. 잠수내에서 유명한 수학 교수들이, 수학 선생들이 추천하는 좋은 교재를 가지고 아이하고 매일 수학 공부를 조금씩 해나갔는데, 오늘 오답이 나왔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사랑하는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놈 아들 하나뿐인데 수학 공부 시키다 오답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바로 손이 날아가는 거라. 애 머리를 향했어요. 성질이 더 나죠?
머리 때리고 나면 그 다음 발로 차고 있잖아. 내가 애 수학 공부 시키면서 알았어요. 내게 정신병이 하나 있구나.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애 키우는 엄마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질병, 충동 조절 장애. 정신과에서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하고 좀 달라요. 큰 분노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양치 안 한 거 가지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애 잡죠.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난 기말에 성적이 좀 나빴거든. 근데 지사하게 성적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참고 있다가 양치 안 한 거에서 폭발하는 거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이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 엄마들 애 잡고 나면 막 후회감 막 급하고 막 이러죠. 밀려오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막 애 미친 듯이 잡고 나니까 애는 막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가 막 우울하게 울면서 지방에 처박혀 있고 저는 막 성질 나가지고 풀리던 문제집 다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니 같은 건 수학 공부할 자격도 없어 임마 하면서. 근데 이놈의 질병은 2시간 지나면 맨정신이 돌아와. 정신과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발작하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먹으면 돼. 투여받으면 되는데 이건 주기적이지 않아.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코예요. 언제 발작할지도 모르고. 근데 정신과 가도 안 된다니까. 애 잡고 나면 엄마들 다 공통적으로 내일은 꼭 내가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가도 돼.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가지고 2시간 지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제가 애한테 미안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한 듯한 말을 하면 제일 싫거든. 근데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었겠으니까 얼마나 애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쨌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쨌던 거 스카치 테이프 다시 붙이고요. 막 펴고 이래가 이거 해놓고 애한테 가서 빌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애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많이 빌었어요.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고.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 아빠도 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 애는 속는 셈 치고 또 넘어가 주는 거죠. 내일 또 그럴 줄 알지만 우리 애한테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표현을 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도 그걸 깜빡 잊고 또 내일 되면 또 압박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다 해야 돼요. 아이들 치유해야 돼요. 치유. 저는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애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 나이만큼 자기 생명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학습 자락하는데 질질질 끌고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애 학습하는 힘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질질 끄는 거라. 나가서 좀 놀고 싶은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놀러 나가고 싶으니까 암담한 거죠. 희망이 없어. 그래서 질질질 끄는 거예요. 양을 확 줄여봐요. 그러면 금방 하고 나간다니까. 놀러. 희망이 보여야 놀러 나가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왜 안 넘어가?
제가 이제 공부가 너무 아쉬웠으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공부에 쏠린 거죠.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많은 이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어디서 다니면서 이제 좋은 책도 읽어주고 수학 공부 시키고 영어 공부도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학습지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원어민들이 영어를 받아들이지 그렇게. 잠수는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네.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장안의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그 책이 시키는 대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비디오. 그때는 비디오죠. 요즘 DVD. 그거 열심히 봐가지고 귀 뚫으니까 말이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뭐 좀 이렇게. 뭐 오늘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가 뭐 수학 공부법이나 영어 공부법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쪽은 경도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부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아이가 점점 아빠를 무서워하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 장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인생 희망이 없으니까 형하고 저에게 이제 아주 희망을 걸고 특히 장남인 형에게 그래가지고 우리 형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공부시켰어요. 돌아가시기 전날도 밥상 펴놓고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학기 초만 되면 아버지가 어디 가서 공사장에 가가지고 시멘트 푸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멘트 포장지 그걸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겉에 시멘트 묻은 그걸 다 벗겨내면 안에 그 갈색 속지가 나오거든요. 이 방수 코팅돼 있어요. 반짝반짝. 아, 예, 예. 그걸 구해와가지고 형 새 교과서들 있잖아요. 딱 올려놓고 딱 잘라가지고 표지를 딱 싸주는 거라. 그리고 그 표지에다 아빠가 정성스럽게 국어 4-1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름 쓰고 이렇게.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30여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도 갔잖아. 남명초등학교. 나도 모르게 돌가루 푸대 찾으러 다녔다니까. 시멘트 푸대. 사람은 본대로 살게 됐어요. 본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사는 본대로. 이상하죠. 30몇 년이 흘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는 거라. 30년 전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시멘트 포장지를 찾아서 다녔는데 없어. 우리 아버지 같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달력 째가지고 달력 딱 우리 책 딱 얹고 딱 해가지고 정성껏 싸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인간아 진짜 참 하면서 요즘은 문방구에 비닐로 된 표지 다 판다 하면서 진짜 문방구 가보니까 깨끗한 그죠? 책 표지 다 팔죠. 네. 근데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니는 내 마음을 모른다 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의 아쉬움을 아이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최선이 이상하게 아이와의 내 거리를 점점 넓히는 거야. 심지어 아이 저학년 때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하드 트레이닝 공부시키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걸 우리 와이프가 또 보고 내한테 와서 고자질 해준다? 좀 그런 거 모르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난 너무 속상하다 들으니까 내 처음 시작은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불안감 때문에 애한테 점점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통이 막히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하고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난 척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곱하기 100을 저는 실패했겠죠. 더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이제 점점 달라졌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방금 노래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의 공급, 자존감의 회복인 거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 공부를 잘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너 그대로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죠. 뭐에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귀신이 쓰였든지 뭐 하여튼 뭐에 어떤 이상한 가치들이 쓰여가지고 저도 이상하게 어릴 때 네가 학교에서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으면 너는 아빠가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너는 뒤진다. 내가 늘 이 마음으로 아이 키웠다니까. 뭐에 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쓰인 거죠. 그놈의 공부라는 귀신.
그죠? 정말 아이하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흐르고 이래야 행복한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실제 수능으로는 전국에서 200등 했어요, 200등. 잘했죠? 네. 대명중학교 다닐 때요, 처음으로 남부교육청에서 남부교육청 영재를 뽑는다고, 이제 영재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영재를 뽑는다고, 한 학급에서 0.5명씩 영재 선발 시험을 치러 가는 거라. 대명중학교에 그때 7개 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5명이 대표로 가는 거예요. 수학과학 영재를 뽑으니까, 그때 대명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되잖아? 내신 시험으로는 잘하는 학생들이, 날고기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성실하고, 이런, 늘 100점 맞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영재를 뽑는 시험이니까 수학 경시대회를 한 거라. 대명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수학 좀 한다는 20, 30명이 한 교실에 모여가지고 딱 시험 쳤어요. 그때 우리 대명중학교에서 1등 했거든?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선발 시험에서 70 몇 점 받았어요. 두 번째가 여기 요 골목에 칼국수 하는데 요 팔레트 있는 데 있죠. 그 칼국수 하는 애가 있어. 오성훈이라고. 내 실명도 지금 기억하잖아. 걔가 50 몇 점 받았어요. 그 얘들 둘이 학교 대표가 된 거라. 나머지 전교 1, 2등에서 10등까지 하는 애들 다 20 몇 점. 뭔지 알아?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드러나는데, 갑자기 수학 이야기를 왜 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남부교육청 가가지고요, 영재대 했잖아. 선발시험 쳐가지고 아무 사교육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는 제가 잘 시켰는데 애가 행복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게 고민이 되고, 맨날 뚜껑 열리가 정신병자처럼 애 패고 나면 그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저도 그래서 좌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털고 일어났어요. 많은 엄마들이 애 잡고 나면, 그래 내가 무슨 애를 공부시키겠노 하면서 차라리 학원 보내자 하면서, 애하고 원수되니 학원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근데 초딩 때 학원 보낸 순간 이 진짜 공부하고는 좀 멀어지죠.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정말 어려워져요. 지금 보낼 땐 좀 심리적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다행히 저는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책이 대신해주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맨날 애한테 막 혼내고 막 자존감 낮게 막 이 새끼야 이것도 틀리나 하고 막 있잖아요. 막 난리 부르스를 떨었는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책의 내용이 그게 아닌 거라. 책의 내용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애하고 읽어줘야 되는, 밤에 잘 때 같이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 불안감 저 너머에 밑에 깔려있던, 저 지하 100m에 깔려있던 내 진심이 길어 올려져가지고. 이상하게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울면서 진심을 다했어. 아빠는 어릴 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빠의 마음은 이렇다 하면서, 너는 아빠에게 너무 소중하다. 아빠가 겪었던 아쉬움을 너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그림책을 막 읽어주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 진심이에요. 불안감은 표면이고, 그죠? 혼내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건 표면이잖아요. 그 표면 너머에는 어찌하든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마음이 있죠. 천연적인 저는 잘 안 되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니까, 그리고 아이가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실제로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치유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3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는 동일 시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예요. 그 주인공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다 보면 자기 속상한 것도 좀 풀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 읽고 나면 어떤 깨달음을 얻죠. 통찰.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유명한 그림책 중에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 있는 그림책인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작가가 쓴 그림책이에요. 엄마가 화났다. 거기 보면요, 엄마가 웬일로 애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줬다? 자기 사랑하는 딸 먹으라고 시켜줬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짜장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쏟고 흘리고 막 이러죠. 당연한 거라. 근데 엄마가 벌써 열받아가지고 팔 지금 옆구리에 가 있는 거 보면 알겠죠.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또 맷소리 하겠죠. 그러면 애들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빨리 옷
다 더러워졌으니까 벗고 빨리 가서 목욕하라고 한 거라?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애가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하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있잖아요. 야, 엄마 도움 없이도 내가 목욕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목욕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가끔씩 목욕탕 청소하는 장면이 떠오른 거라. 그래가지고 막 대걸레 갖고 막 목욕탕 청소하고 막 비누거품 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제 막 머리가 깨질같이 열받았어요.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꼴인 거라. 그래가지고 또 막 고함 지르겠죠? 이번엔 좀 조신하게 놀 거라고 애가. 그죠? 처음에는 뭐 아마 스케치북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거라. 근데 스케치북이 너무 좁고 애 상상력은 너무 뛰어나고 이러니까 넓은 공간에다 막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가 뚜껑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는 말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점점 엄마 말 폭탄에 애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 작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되면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없어졌어. 사라지고 없어. 그제서야 엄마가 이제 막 우리 애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난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후반부 그림을 생략하는데 온 동네방네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라. 우리 딸 못 봤어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없어요? 화날 때 애들 현관 밖으로 쫓아내고 막. 저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일만 이게 대문 앞에 내 불안해가 5분 후에 대문 앞에 보니까 없어. 가면 진짜 어디 막 나쁜 마음 먹고 어디 갔나 싶어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온 동네 또 찾으러 다니잖아요. 꼭 그런 거라. 나중에 보니까 애가 어디 간 게 아니라 너무 작아져서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 잠들어 있었던 거라. 그래 겨우 찾았어요. 근데 얘가 잠결에 보니까 엄마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온 동네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 그제서야 낮에 막 미친 엑스 널뛰듯이 내한테 카던 그 엄마가 진짜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울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분이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진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 책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우리 엄마가 똑같네. 바로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 꼬마는 낸 거라. 동일시 됐죠? 그래서 혼날 때 속상해서 울고 기죽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것도 나고 또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나서 둘이 끌안고 막 울고 불고 하죠? 이것도 난 거라.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엄마의 진심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책 다 덮고 나면 엄마하고 이제 화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맨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못해. 여러분도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맨정신으로 엄마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단다 얘야? 이게 됩니까? MP3 들고 녹음해보라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이런 거라. MP3 들고 한번 녹음해보라니까 실제로. 아침에 일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저녁에 뭐 책이라도 한권 읽어줄 때만 좀 의무적으로 말고 진심을 다해서. 저는 이거 많이 했어요. 애하고 같이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울면서 많이 읽어줬어요. 특히 저는 아빠의 죽음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오래 못 살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애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고 난 뒤에 얘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죽음, 뭐 아빠가 내게 남긴 것, 뭐 이런 책들 있거든. 그런 거 읽으면서 늘 같이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통찰이죠. 인사이트니스. 자, 조은원이 책을 읽으면 아까 말한 인지 영역에서도 많은 요소들이 자라지만 그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이 돼야 돼요. 정서적 안정이 안 되면 애가 공부할 때 집중을 못 하죠. 그리고 다 손톱 무릎 뜯고 하죠. 손톱 무릎 뜯는 건 뭐 흔히 있는 일이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해가지고 음성틱, 행동틱 이런 거 해요. 우리 연구소에도 어떤 애 하나 오는데 엄마가 계속 뭘 몰아붙이니까 애가 막 계속 그지? 이상한 소리 내는 거라. 뭐 그럼 같이 내하고 저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 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학년별로 팀을 짜서 애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그죠?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처리하게 하는 이런 수업을 하는데 거기 오면요 얘가 계속 막 이렇게 음성 틱을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입대는 거라. 니 와카노하고 웨카노 자 이상하다 하고 막. 그죠? 왜?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못 받으니까 이게 불안장애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남들 봐도 민망해.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거 그만하라 소리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보기에도 막 속상하고 이러니까. 원래는 이거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모른 척하고 애를 지지하고 격려한 말을 계속 은연중에 해서 애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하지 마라 하고 왜 하지 마라 하는데 또 안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내가 연구소 와서 저하고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애가 와서 판단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판단받지 않는 어른을 딱 만나니까 애가 그걸 줄어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얘는요 너무 좋아해요. 저 엄마가 이제 연구소 이제 안 보낸다고 끈착하거든. 애가 울고 다 난리가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는 거기 가면 제일 행복한데 왜 날 그거 끝나는 거라. 제가 아이하고 이제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들한테 제가 네가 지금까지 너희들 살면서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을 발표해보라 하거든. 어떤 꼬마는 아파트 놀이터 놀러 갔는데 3학년 언니가 갑자기 니 몇 학년이 묻더래. 처음 만났는데. 그 얘가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 나도 3학년이야. 이런 경험. 그리고 그런 거짓말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는지 또 표현해보게 하는 거라. 어떤 애는 뭐 시원했어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조마조마했어 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어땠어? 하면서 들켰어? 어떤 애는 들켰어요. 어떤 애는 자백했어요. 어떤 애는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때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 하는 자책으로부터 애가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면이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 읽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우리 아이 수능 성적표예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짧은 시간에 설득하고 싶어서 제가 좀 속물적이지만 뭐 봐도 모르겠죠.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정도 전문가들 추정치에 따르면 한 수능 성적표예요. 책을 꾸준히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습에서 큰 도움을 받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저학년 때는 특히 그림책 글밥 많은 책 찾을 필요 없어요. 내용 간단하고 단순한 좋은 초등학생용 그림책도 많이 있어요.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가정통신문이 와서 집에서 책을 한 권씩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부터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보냈어요. 근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이 없더라고. 내 남부도서관도 자주 갔는데 남부도서관 얼린이 열람실 가봐야 뭐 다 전집투성이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학교 사서선생님도 배치돼 있고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아직 전집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공공도서관도 많이 확충돼 있고 웬만한데 작은 도서관들도 많이 생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물론 제 생각에는 정말 주옥 같은 세계적인 명작들은 구입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접하면서 자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교육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제가 먼저 했을 테죠. 우리 연구소에는 그림책 한 1000권쯤 돼요. 제가 어린이 서점을 다닐 때 늘 받고 이랬던 그림책, 그리고 그 후에 발간된 그림책들을 제가 다 구입하고 또 기증받고, 제가 연구소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13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어린이 서점에서 책을 샀던 엄마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서요. 자기 집에 있는 책들 저한테 다 기증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가면 지금 어린이 책이 한 15,000권 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도서관에서 어떻게 좋은 어린이책을 가려서 빌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시작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15년이 지났는데, 그죠? 인터파크에서 전산해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책, 베스트 10이에요. 어린이 책 중에. 이 전부 세계적인 유명한 책들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를 얻어서 제일 처음에 도서관에 가시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신뢰할 만한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도 있어요. 자기들의 명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정성껏 비싼 번역가를 붙이고
좋은 이제 일러스트를 붙여서 책을 성의있게 만드는 이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런 출판사들을 따라가면 돼요.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손꼽는 브랜드 1위는 비룡수라고 할 수 있어요. 비룡수라는 출판사는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좋은 어린이책 진짜 많이 번역해내고요. 여기 보면 이거 전부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도 있고 비룡소에 나온 저학년 문고도 있고. 그래서 비룡소 하면 도서관에 가면 딱 표시가 나요. 비룡소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죠. 네. 시공주니어는 시공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시공사는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로 유명하죠.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 뭐 제가 추측만 하죠. 근데 하여튼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하니라고요. 내가 운동권 했거든, 운동권. 맨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랬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뭐 전두환 장남이 만들든지 말든지 뭐 우리한테 도움만 된다면 요즘 애들 이 나무집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고학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재밌게 만들어졌고 13층 나무집부터 시작해서 26층 나무집, 39층 나무집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시공주에서 나오는 정말 족 같은 책들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도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창비, 이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책 출판사예요. 40년 동안 전집이 그렇게 난무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큰 이익이 남지 않아도 40년 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만들어냈어요. 창비에서 나온 이 어린이 저학년이나 유아용 그림책 수박 수영장 보면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그죠? 여름에 더운데 수박에다가 수영장을 만든 거라. 환타지죠, 환타지. 거대한 수박 안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전부 거기다 놀러 가는 이런 이야기. 정말 애들이 좋아해요. 엄마 사용법 이런 것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엄마를 바꾸는 거라. 구입해오면서 사용설명서가 따라온다니까. 그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엄마를 사용하는 거죠. 애들이 이거 제가 이 수업 애들하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엄마를 새로 주문해라 하니까 어떤 애들은 좋아가지고 막 있잖아 막, 그죠? 스마트폰 마음대로 시켜주는 엄마, 용돈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엄마 하면서 막 주문서를 쫙 적더라니까. 근데 어떤 애는 쫄아가지고 우리 엄마 안 바꾸면 안 돼요 하면서 우리 엄마가 욕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심한 욕은 안 해요 하면서 애들이 엄마를 보는 태도, 관점 이런 거 이 책하고 가지고 놀다 보면 아주 재밌게 드러나요. 사계절, 이것도 유명한 어린이책 출판사예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요 PPT를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어머니들 요즘 뭐 폰으로 금방 검색하더라. 바로 현장에서 검색해보대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으시면 제가 한 모든 강의들이 한 10년 동안의 강의들이 다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수학공부법, 영어공부법도 다 올라가 있고요. 이 PPT도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길버드니도 아주 유명한 출판사예요. 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세 권의 책은 그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까지 총 시리즈가 9권 나왔는데 우리 1, 2, 3학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세계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좋아하더라고. 이상해요. 아이들 정서에 정말 맞나 봐. 이거 길벗 어린이라는 출판사의 편집 주관하시는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애 둘이가 지원이와 병간이라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책 작가를 붙여가지고 책을 발간해서 대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싸워도 돼요, 용돈 주세요, 뭐 지하철을 타고서 손톱 깨물기, 집안 치우기, 거짓말, 뭐 이런 수많은 시리즈 9권이 있어. 그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요, 지원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병관이도 지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얘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길버드니, 보림, 뭐 이런 출판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만들어진 모든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알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게 미국 그림책인데 4천만 부 이상 팔렸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지금 캐나다 그림책인데 3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림책이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저는 그 어린이 서점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 대구에 교보 내려오고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 생기면서 골목 서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니던 호세우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 굉장히 경영난에 부딪혔어요. 그때 그 서점 주인이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라. 그 제가 12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니까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래.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정도야 뭐 해가지고 내가 평생 처음으로 팔자에 없는 그 서점에 오는 단골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이 서점이 문 닫을 때까지 10년을 제가 거기서 무료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서 지금 학부모 연수도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서점 문 닫고 나서 너무 이제 엄마들이 아쉬워하고 저도 아쉽고 이래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이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학기별로. 학기마다 주제를 정하죠. 방학 때는 안 하고. 그 어떤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어떤 학기는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하는데, 이번 학기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올해는 제가 엄마들한테 행복한 책 읽기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날 개강인데 2학기 개강인데 오시는 엄마들한테 제가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고, 이런 책 읽어준 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읽은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 강의를 계속 하거든요. 이거 해보면, 이런 책 가지고 해보면요, 강의하는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많이 울거든요. 어떤 엄마는 막, 어떤 날은요, 갑자기 제가 강의를 하다 좀 울렸어.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듯 지나가더라니까. 너무 북받쳐가지고, 뭐 애하고 뭐 이렇게 미안하고 막 이런 게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 불안감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아이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고학년용 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 이거예요. 샬롯의 검이죠. 이것도 유명하죠. 돼지와 거미의 이 우정 이야기인데, 물론 시리즈물은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시리즈로. 시리즈 1등은 해리포터, 2등은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단행본으로는 이게 1등, 저게 2등. 삐삐롱 스타킹 2등. 이게 전 세계적인 동화책들이에요. 고학년용이죠, 이건. 이건 국내 고학년용.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 이른바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 몽실은 이건 뭐 초등학교인가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있죠. 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제가 뭐 했어요? 지금 출판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손쉽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서점 들어가셔서 스테디셀러로 검색하시면 돼요.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죠. 사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 그냥 베스트셀러를 검색하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그럼 학습만 막 떠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로 알라딘이나 예스24 들어가서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그럼 검색하기 귀찮으면 그냥 우리 연구소 오시면 추천 어린이용 도서 목록이 엑셀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거 자꾸 해보면 이제 우리 눈이 뜨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까막 눈이었어요. 아이하고 어린이서 좀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린이 책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서 잠순에 올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세 번째가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죠. 그림책에 관한 세계적인 상을 받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런 그림책을 많이 빌려서 읽으면 돼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대표적으로 칼데콧이에요. 칼데콧, 여기 보면 그림에 딱지 붙어있죠. 딱지. 미국에서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그림책 딱 한 권을 선정해서 칼데콧 메달을 수여해요. 그리고 후보작이 된 두세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딱지 색깔이 다르죠. 칼데콧 메달, 칼데콧 아너, 이런 그림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아주 유명한 그림책들이죠. 이게 국내에 들어온 게 지금 한 180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뭐 밝은 엄마들은 홈쇼핑 같은 데서 칼데코 받은 책 하면서 아니면 중고 뭐 거래하는 데 가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책들이니까 사실은 다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에요. 요즘은 또 아이들 두세 있으면 본전 다 뽑고요.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갖다 팔아도 되고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책 알라딘 중고 가가지고 한 200만 원 받고 다 팔았잖아. 그것도 알라딘에서 택배 보내와가 다 들고 간다니까. 요즘 진짜 좋아졌죠. 상인동에 우리 연구소가 저 신월성지구에 있어요. 그 상인동 가면 롯데백화점 내거리에 가면 알라딘 중고 서점 있죠. 거기 가도 좋은 그림책도 많이 찾을 수도 있고요. 칼데콧, 미국의 칼데콧. 미국의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 가면요, 게이트 그린웨이상이라고 있어요. 원래 영국이 그림책의 발상지거든요. 칼데콧이라는 분도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민 가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영국에서 해마다 칼데콧처럼 주는 상이 게이트 그린웨이상인데, 이거 받은 그림책들도 보면 전부 주옥 같은 거죠. 보니까 어떤 유치원에서 고릴라 이런 거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도 하고 하더라고. 사실은 유아용 책이 아니에요. 저런 세계적인 그림책들은 이제 우리가 건져 올리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서 정말 좋은 것들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자존감을 높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그 2년마다 한 번씩 이탈리아에 가면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국제 그 그림책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서 2년마다 한 번씩 라가치상이라고 해서 뛰어난 그림에게도 상을 주고 창의적인 그림에게도 책에게도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우리나라 작가들도 요즘 수상하고 있죠. 제가 이거 세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독일에 가면 독일의 무슨 상 뭐 이런 거 많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뭐 권 있는 상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어린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꾸준히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내 눈에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큰 부담 없고요. 아이들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했는데, 많은 엄마들이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이제 너가 한글 아니까 네가 읽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떠듬거리는 거라. 제가 아이들하고 직접 수업을 해보잖아요. 한글 다 알아도 책을 읽는다는 거는 한글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읽으라 하면 부담되죠. 그래서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책 읽기는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배경, 그림 이런 걸 다 이제 파악하면서 분위기 이런 걸 다 의식하고 하는 행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그거 알겠어요? 모르거든. 그리고 우리도 책을 읽다 보면 텍스트 활자하고 다르게 읽어요. 평소에 내 어느 습관을 따라서 끝을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책 읽어주기가 이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많이 들어야 잘 읽는 거예요. 그 저학년 때 많이 읽어주는 게 사교육 어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공부방 보내는 것보다 100번 낫다니까. 목 아프죠? 그럼 아빠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목 덜 아프게 하려면 그림책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림책 이야기한 건 실전적으로 글밥 많은 책 안 읽어도 돼요. 그거 다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저도 뭐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후배들 우리 집에 놀러 온 거 의식해가지고 우리 애 읽지도 않는 거 막 두꺼운 한 책 사다가 막 전시해놓고 아까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래가 실패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부담 없는 책, 이게 가장 좋았어요. 남 의식하지 않고. 그럼 언제까지 선생님 읽어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느려 터진 날이 오면 엄마 답답해 내가 읽을게 하고 가져가요. 이걸 보고 소위 말하는 읽기 독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읽기 독립을 한 아이도 사실은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엄마 읽어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책 읽기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듣는다기보다는 엄마를 느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는데 어릴 때부터 친척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친척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합친 날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가지고 드디어 대구로 다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잠깐 살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그 공장에 밤일하러 갔다가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깨잖아요. 그래서 살림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어느 날 엄마가 무릎 빼고 누우래. 그래가지고 뭐 해요? 귓밥 파주는 거예요. 내가 귓밥 하면서요, 엄마 무릎 빼고 누워있을 때 그 엄마 무릎에서 전해지는 온도 있잖아요. 따뜻함.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제 평생에 한 두세 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지금도 못 잊고 있어요. 엄마한테서 내가 애정의 이 공급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우리 엄마는 늘 공장에 다녔잖아요. 배 짜는 공장에 하면 기계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함을 질러야 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집에 돌아오면요, 항상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막 이랬거든? 그런데도 그 엄마의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모든 공부나 이런 걸 놓고, 애 무릎 베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따뜻한 그림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죠? 그게 아이에게 영원히 새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캣죠? 우리 아버지가 떡가루 포대 찾으러 다녀가지고 시멘트 포장지 구해와가지고 형 책 표지 싸주던 그 기억. 이게 아버지가 뭘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사진 찍힌 거라. 이걸 뭐 교육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본보기.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은 본이 되는 것이다. 저도 제게 본이 되는 제 스승이 있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변한 거죠. 옛날에는 정말 애 못됐게 내가 키웠는데 어떻게 제가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요. 대구 KBS 총국에 토요 아침마당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좋은 아빠로 초청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텔레비에 나왔다니까. 우리 애가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가 쪽팔린다고 안 가겠대. 그때 사춘기 때. 중3 때인지 고1 때인지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혼자 녹화하고 마지막에 그 앵커가 사회자가 아드님 녹화 방송 볼지 모르니까 한마디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돌들 왜 카메라 보면서 노래 부르죠? 이게 프로라. 뭣도 모르고 사회자 보면 카메라는 저 있는데 사회자 보면 이렇게 보이지.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보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빠의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유언하듯이 말했어. 저는 언젠가 아빠 아이보다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이제 어린이책을 도서관에서 자꾸 구입해서 이렇게 빌리다 읽다 보면 눈이 뜨여요. 그러면 이제 가장 고수가 되는 거죠. 고수가 되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가 권영세 쌤이죠.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 지났는데 이분의 책들도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다 소중하다. 이 강아지똥으로 대표되는 거죠. 강아지똥은 남들이 다 실어 버린 것이지만 민들레 꽃을 피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땅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게 무기물이 되죠. 유기물이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민들레 꽃을 꼭 피우거든요.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서 각자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이 알아주는 휘황찬란한 역할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자기가 속한 곳에서 그죠? 가치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권영쌤의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그림책으로는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권영쌤 돌아가신 지금 안동에 가면요. 권영쌤 책 전부 다 안동에서 직접 살면서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들은 거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래서 훨씬 현장감 있고 사실감 있고 이렇죠. 자, 권영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옛날 작가라면 요즘 가장 유명한 뜨는 작가는 백희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만든 구름빵이라는 책은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권영생 쌤이 든 강아지똥이 수십 년에 걸쳐서 100만 부를 팔았다면 이 책은 나온 지 1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얼마 전에 100만 부 이상.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아침밥을 굶고 출근을 한 거라. 그래, 가족의 뭐 이렇게 그죠? 소통 이런 걸 다뤘죠. 그래서 애들이 아빠 직장 찾아가는 이야기라. 그리고 이 백희연 씨는 LA 근처에서 무슨 이상한 거 배웠어요. 닭공이 종해? 닭종이 공해?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림책이 그림을 그려서 회화나 일러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예를 해서 만들어요. 만든 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아요. 여기 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다룬 장수탕 선생님 보면 동네 목욕탕 가면 냉탕에 늘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라. 그 할머니를 저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실감 난다니까. 저 할머니한테 요구르트 주면 할머니가 그래 좋아하는 거야. 우리 동네 목욕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최근에 나온 3월달인가 나온 신간 알사탕 보면요. 저는 아마
이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은 이 구름빵보다 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더라고. 딱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엄마들하고 강의하면서 바로 저 책 사다가 어떤 날 금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저도 울고 엄마들도 다 울고요. 너무 감동적이고 한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어떤 어린아이가 외롭고 외톨이인 어린아이가 소통하는 이야기를 정말 신기하게 그려놨어요. 시간만 많으면 벌써 11시에 가야 되겠다. 어휴. 자, 이렇게 이제 작가를 알아가는 거죠. 외국 작가들도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렇게 이런 작가들이나 그림책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금요일날 우리 연구소 오시면 돼요. 다음 카페 보시면 그 연구소 위치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금요일 10시 반에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2학기 강의는 이번 일요일날 내일인가? 내일 개강이에요. 자,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또 인증샷. 우리 애가 2해 전에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저는 항상 아이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저보고도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니는 판사가 될 거다 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저는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사법시험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법대 들어갔지만 그냥 운동권 하느라고 화염병 던지느라고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는 항상 나를 대신해서 네가 법률가가 되라고. 근데 뭐 법대 없어지고 이래가 이제 로스쿨을 가야 돼요. 그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죠. 법학 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우리 아이는 여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한번 쳐봤어. 2해 전에. 그리고요, 애가 하는 말이, 시험 치러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일요일날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스승으로부터 제가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리 쉽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꼭 시험 십닥하는 놈들 70점이거든. 초등학생들 보면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십닥하는 놈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야.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시험 쉽다고 100점 맞을 하는 애들 보면 다 70점.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문제 자신이 없잖아. 그럼 막 어렵다 하고 막 아리까리하다 하고 막 한다니까. 이런 애들 잘하는 애들이죠. 우리 애가 이 시험을 치면서 그 현장에서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심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새끼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애가 열받아가지고 발표를 인증샷 캡처했잖아요. 내한테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이거든. 해마다 한 7,500명에서 8,000명이 이 시험을 쳐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2,000명이 로스쿨 들어가요. 잘 보시면 이거 뭐 할런가? 100분이 보여요? 100분이? 보여요. 뭐야? 여기 보이죠? 네. 언어 이해는 35문제가 나왔는데 35문제 중에 우리 애가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상위 5%밖에 안 돼. 그리고 추리 논증 있죠? 이 2과목밖에 안 치거든요.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상위 1.8%. 이건 좀 어려웠다는 뜻이죠. 합하면 한, 몇 퍼센트 되겠노? 이거 2개를 합하면 한 상위 2% 정도 돼요. 한 150등? 8,000명 중에 한 150등 정도 한 성적인데,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160명이 정원이. 연세대가 120명, 고려대가 120명, 한양대 80명, 성균관대 80명. 이게 메이저 로스쿨이라고 불려요. 로스쿨 가지고 참 좋잖아요. 이 성적 가지고. 아까워 죽겠어. 근데 안 가. 근데 중요한 게 애가 이 성적표를 저한테 캡처를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어린이 서점 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거 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입시한이라고 책 못 읽었어요. 서울에 대학 가서는 어떻게 했게요? 1학년 때는 논이라고 홍대 클럽 다니라고 놀았죠.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2년 썩었죠.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복학한 다음에는 교환학생, 해외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이 시험을 친 거라. 그러니까 따로 커가지고는 20살 이후로, 고등학교 이후로는 따로 뭐 특별히 남들보다 책 읽기가 좋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읽어둔 것이 이렇게 위력적인 거라. 그리고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특별히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 학생이, 한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키우면서 살아왔는지 이걸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라.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라.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책 읽기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그죠? 초등학교 때 이번 기말해서 성적 좀 오르고 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 그릇을 넓히는 작업,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익히는 훈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보다 사실은 체육계가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학습지 때려치우고, 또 뭐 학습지 때려치우다 한다고 또 때려치우겠나마는 가능하면, 왜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예요. 이걸 보고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만 원이 있어. 만 원을 가지고 내가 전라도 밥상 가지고 밥을 먹으면 티셔츠 한 장을 못 사요. 제가 전라도 밥상 억수로 좋아하거든. 알아요? 네. 그럼 젓갈도 맛있고요. 요즘은 더워가지고 옛날에 맛있었는데 비싸서 그렇지. 네. 제가 일부러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만 원을 가지고 그래 밥을 사 먹으면 티셔츠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만 원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말은 티셔츠 살 것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 학습지를 하면 내가 그 시간에 책을 읽을 것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에는 그러면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부모 역할이거든요. 포텐이 언제 터질지 몰라. 여러분들이 뭐 작년 때 보니까 서글프고 이렇죠. 근데 이놈이 언제 자라가지고, 잘 보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코 질질 흘리던 여학생들이, 그죠? 21살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델처럼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서글프고 자기 할 일도 못고 하고 막 이렇죠? 애들이 언제 의젓하게 해가지고 막 떡대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흐뭇하게 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면 안 돼. 우리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막 자존감을 낮추고 막 가능성을 아예 싹을 자른다니까?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저는 해보니까 그죠? 내가 잘 하기 어려운 것을 이런 좋은 어린이책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 읽을 때마다 제가 울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죠?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엄마가 한결같이,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숨어 있어서 그렇지. 이걸 감동을 받을 때 끄집어 올려서 바로 말하는 거라. 오늘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꼭 안고 한번 말해봐요.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이렇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보통 그분이 오셔야 할 수 있는 말이라. 제 강의를 들으면 그분이 자주 와요. 진짜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바로 남편한테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잖아. 평소에는 지만 돈 버나 나도 집에서 아 키우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그건 그거고,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헌신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면 이 마음이 사그러들기 전에 빨리 카톡 보내야 돼. 좀 있으면 저녁 되면 내 마음은 사그러들고 없어요. 근데 카톡 받은 그분에게는, 남편에게는 그 마음이 새겨진다니까.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내일 내가 알을 잡을지라도 아이한테는 그 마음이 새겨진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즉각 생겼을 때 표현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좀 이따 내게 없어지니까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저 밑에 숨어 있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은 진실이고, 우리가 불안해서 아이를 잡는 그건 가짜죠. 지나가는 거죠. 하여튼 귀한 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듣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호흡이 돼가지고 저도 신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이를 키우시다가 뭐 길이 잘 안 보이거나, 그죠? 이런 일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하시면 우리 연구소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는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전부 무료 상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그죠? 제가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제 스승을 잘 만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제 멘토를 만난 거죠. 제 멘토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아이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우리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으면 거기서 거품이 발생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흐르고 하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 가진다고, 아파트를 마련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기쁘지만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가는 거라. 사라지는 행복이고요. 진짜 행복은 관계가 좋으면,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이러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행복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고, 혹시 길이 막히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값없이 받은 것이라서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 교육청 강의도 다니는 거거든요.